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항상 이 한국의 학문 활동을 가장 주도해서 지원을 해주신 우리 박인국 사무총장님과 그 최병일 학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 문제는 요즘 뭐 하도 얘기가 많고 지금 오늘쯤이면은 이게 뭔가 합의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본하고의 그 레이건 행정부가 대일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당시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면도 많고 조금 대비가 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동경 라운드라는 거를 70년 중후반에 가트에서 동경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세계 무역 체제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아주 상징적인 계기가 됐고, 그때 동경 라운드 이후에 가트 하나만 있었던 무역 규범을 9개의 그 개별 무역 협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기술 장벽 협정 이런 것들을 당시 9개를 만들어내서 그러한 이 전 세계 무역 규범을 완전히 재편하는 것을 일본이 나서서 주도를 하는 모양을 보여준 게 동경 라운드인데, 그러고 나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테이크오버를 하고 나서 80년도에 미일 간에 엄청난 무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미국이 그 당시에 대일 무역 적자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일본을 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유화를 시작을 하고, 지금 이후에 우루과이 라운드 스토리는 상당히 로맨틱하게 잘 설명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나왔던 많은 논의들은 지금 우리가 대중 견제를 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경제학자 분들이시니까 80년 중반에 서비스 무역이라는 건 통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 원론에서도 서비스 액티비티는 non-tradable economic activity라고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때 서비스 무역 규범이라는 걸 만든 게 가츠고, 와이포라고 하는 월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르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재권 기구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재권 보호를 무역 기구에다 집어넣어서 트립스 협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주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가 트립스에 들어가 있는데, 지재권 보호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레시프로시티라는 것만 있었는데 WTO 얘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 지재권 보호에 강화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 지재권 보호 체계가 싹 다 바뀐 게 UR인데, 지금 그 WTO를 가만히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2001년 12월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WTO 체제가 출범을 하고 나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었는데, 지금 이제 대중국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얼마 전까지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밖에 표현을 못했던 그 미중 간의 이 무역 구조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그 전면적인 그 이제 무역 전쟁의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 얼마 전에 PII에서 나온 그 자료에 이제 이 두 개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사점 있는 거라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추세입니다. 절대 금액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비중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데, 절대액은 늘고 있지만 비중은 격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구조를 대비를 해주는 것 같은데, 비슷한 문제가 저렇게 생겼을 때 레이건 당시에 일본을 그 윽박지를 때는 저 오른쪽 사실 이제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일본 시장을 개방을 시키겠다는 걸로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가 많이 됐지만 지금 그래도 레이건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사후적으로 상당히 그 도움이 됐다,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문제는 많았지만 미국 시장을 이렇게 막은 게 아니라
일본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무역 관행을 바꾸어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걸 했기 때문에 더 자유주의적인 그 시장을 도와주는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왼쪽 시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 급증하고 있는 대중국 이 수입 비중을 이걸 이제 건드리고 이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고 보는 것이, 예전에는 그러면 일본에서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수지 적자를 낮춰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문제만 좀 다뤄주면 끝날 거냐. 우리 두 번째 세션에 이어지는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건 일부도 있지만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는 바람에 지금 중국이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가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중국 무역 그 구제 조치, 무역 구제 조치인 것이 이제 반덤핑, 상계 조치, 이제 세이프가드 조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글로벌하게 보시면 아마 이제 경제학자들이 거시적으로 이 무역 구제 이 조치의 거시적인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게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2년 전입니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엔타이 덤핑 조치가 가장 피크를 보이다가 17년에 떨어지고 18년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덤핑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고 보실 겁니다. 반덤핑 그 제소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반덤핑 조치 때문에 거의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내용을 놓고 보면은 퀄리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대해서 한 4, 50%, 한 많아봐야 6, 70%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라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같이 걸리면 8%, 뭐 한 2, 3% 내외로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맞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 50% 넘어가는 반덤핑 조치를 맞으면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목상은 반덤핑 조치를 맞았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한 8%, 9%, 10% 정도 맞으니까 중국 기업들 수출이 막힌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뚫고 들어가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느는 이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중국 기업을 타겟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레이트는 거의 예외 없이 3디지입니다. 150%, 200%, 뭐 심지어 700%, 8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같이 맞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걸리면 거의 평균이 한 40%, 60% 정도 반덤핑 관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걸리면, 예전에는 걸렸다고 하면 돼 있고 반사이익을 받던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예외 없이 시장에서 다 도태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금 그 피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큰 과제가 이겁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이게 처음에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WTO 가입을 통해서 편입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차인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그야말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세계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가트를 만든 그 4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이 내셔널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 정책을 했던 그 당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미중이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한시적으로 이게 끝나고 말 일인 것인지, 지금 이제 그래봐야 앞으로 2년이 남았고 뭐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년, 5년 남은 얘기인데, 5, 6년 지나고 나서 이게 다시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지켜봤던 글로벌한 투자가 일어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걸로 다시 복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다시 룰을 바꾸고,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금 봤던 것처럼 다시 룰 세팅이 새로 되면서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것인지가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것도 이제 이런 건데, 무역이 좀 줄고 안 줄고 하는 것들은 사실 6개월, 1년, 2년 있으면 회복이 금방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잠시
이게 트레이드 다이버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막으면은 이게 캐나다, 멕시코로 돌아가서 또 서컨벤션 우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당분간 뭐 중동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문제가 눈에 보이게 지금 급격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투자 관련되어 있는 법제를 바꾸면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늘고 뭐 정치적인 수사로 막 그 정상들 간에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만 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IT 산업이라는 것이 서비스티케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IT 기술과 서비스와 제조업들이 지금 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이제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런 식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막 확산이 되는 이 시점에 이 투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것이 갑자기 지금 이런 인위적인 무역 장벽에 의해서 격감을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경제학계에서 2016년부터 차이나 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결국은 트랜지션 코스트다. 이게 어저스트먼트 코스트지 길게 놓고 보면은 어저스트가 되고 나면 이게 효율성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개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고 봤는데 근데 봤더니 China is different라고 하는 이 차이나 샥이라고 하는 이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 내에 있는 고용시장에서 이게 어저스먼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과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실물 경제에 이게 얼만큼 락인이 되고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게 될 것인지가 지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보니까 오기 직전에 제가 그 택시에서 봤더니 자동차 2, 3위조에서 한국을 빼준다라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났던데 이게 too good to be true라서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도대체 우리만 왜 빼주겠다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빼주겠다는 건지 이런 게 잘 몰라서 항상 기사라는 게 이게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를 좀 이상한 것만 자꾸 하이라이트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또 기대를 했다가 충격이 클까봐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재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무부에다가 2, 3위조 조치라는 걸 꺼내들면서 보냈던 그 행정명령 문안입니다. 여기에 그 줄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왜 우리가 국가안보란 걸 들어서 우리 산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섹션 1 policy에다가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저 문장입니다. Core industry such as 해서 6개 산업을 딱 적시해 놨는데 steel, aluminum, vehicle, aircraft,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이렇게 지금 딱 써놨습니다. 아까 그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관련한 많은 그 학술 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이 통상 측면에서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 레터를 보냈을 때 설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 3위 조치가 시작이 되고 자동차가 시작이 되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3개가 에어크래프트, 쉽빌딩, 세마이컨덕터인데요. 이게 지금 공교롭게 중국에서 그 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사실 지금 뭐 이게 그 미중 통상 분쟁의 핵심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안 한다고 뭐 선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이거를 대외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이름을 안 쓴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이 산업기술 개발하는 걸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걸 쓰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웃기고 안 하겠다고 합의한다는 것도 코미디고 이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걸 산업으로 해서 10대 산업을 딱 지정을 하면 이게 10대 산업인데 여기 보시면 그 10대 산업 중에 밑에 제일 왼쪽에 인포메이션, 이 세마이컨덕터, 에어크래프트,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쉽빌딩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고는 10대 산업 중에 3개가 지금 남아있는 3개 분야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미중 통상 분쟁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지금 저거는 놓을 수가 없는 분야고 이게 전략적으로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문제는 이 3개 분야가 전부 다 우리한테는 크리티컬하게 지금 산업적인 영향이 커서
이게 그야말로 이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는 그 격이 될 소지가 높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유례 없는 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지금 직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협상이 되는 것인지, 근데 미중이 지금 협상을 하고 이런 걸 나서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이제 한미 FTA인데, 한미 FTA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 뭐 세미나 같은 걸 가보면 외국의 학자들 중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미 FTA 개정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잘 된 그 통상협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뭐가 바뀐지 알 수가 없다. 어디를 바꿔놨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냐, 뭐가 됐냐라고 물어봐요. 없습니다. 바뀌어놓은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이거 앞에 한미 FTA가 아무 문제도 없었고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끝난 거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잘된 협상이라고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되는 분야 그 부분은 뭐냐면 한미 FTA 협상이 끝난 직후에 발표가 된 USMCA를 보시면 한미 FTA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이제 한미 FTA는 옛날에 조약,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조미수 통상 수호 조약 비스무리한 수준으로 가 있고, 지금 미국이 CPTPP, TPP 때부터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무역의 템플릿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미 FTA를 끝날 당시에 이 텍스트가 다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한테 들고 와서 이런 걸 하자고 얘기를 안 한 것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은 아예 그림에서 배제를 시켜놓은 건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중 합의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지금 돼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게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WTO가 최소한 출범한 이래로 사상 초유의 어마어마한 관리무역 체계를 지금 용인을 하고 그걸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두 축이라고 했던 나라가 갑자기 두 나라 간에 이상한 합의를 해가지고 관리무역 체계를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전 세계가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으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미중 간의 통상 마찰 때문에 WTO 체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하면은 WTO 체제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뭔가 다자 통상 체제의 질서가 다시 구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무후무한 이 불법적인 관리무역 체계를 합의를 하면서 이거를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다 보니 WTO 체제라는 것이 이제 진짜 근거와 존립 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건지가 상당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그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WTO 분쟁 해결 제도의 그 기반을 상당히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훼손된 WTO 체제, WTO의 분쟁 해결 체제, 지금 룰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라는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되는 경우에 사실은 뭐 미국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도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도 좀 줄일 것이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텐데,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될 것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컬러트럴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중 합의가 된다는 거가 이게 무조건 우리가 박수치고 있을 얘기가 아닐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그 경제학계나 우리 그 통상 정책을 하는 데서는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리저널 밸류 체인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 차원에서는 이 한중일이 중심이 된 이 이스트 에이전 이 리저널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 그 트레이딩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미중 합의로 이게 어떻게 훼손이 되고 해체가 될지가 사실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산업 구조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글로벌하게 산업 기지를 재편을 하고 생산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이 통상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올 얘기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과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따 나머지 그 세세한 이슈별로 더 논의 드릴 부분은 토론을 할 때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